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악에는 정도가 있고 정말 드러나야 하지 않은 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자신만의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내며 살아가는데 얼마 전 저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다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끔찍하고 놀라웠는데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악마의 소굴에서 나오게 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나온 악마의 소굴은 바로 시댁이에요. 물론 시댁이 처음부터 악마의 소굴이라는 걸 알고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도 시댁은 꽃밭은 아니었을지언정 그래도 악마의 소굴까진 아니었죠. 왜냐하면 시모와 간간히 트러블은 있었을지언정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리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시숙네 가정, 시누이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시댁은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부가 시의원 출신으로 정치가 집안이었거든요. 시숙은 건축 사업을 하는 사업가였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시누이도 꽤나 월급 잘 나오는 빵빵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소위 말해 성공한 집안이었죠. 저희 아버지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의 실체를 알게 되었죠. 시댁은 결혼 전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아 선호 사상의 가부장적인 모습이 굉장히 심했던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물론 남편도 그동안에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반엔 남편도 가부장적인 모습을 몇 번 보였는데 제가 처음부터 엄청 싸워서 겨우 그 버릇을 고쳐놓을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황당했던 사건을 이야기해보자면 신혼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참 둘 다 신혼여행지에서 다녀와 직장에 복귀해서는 밀린 일들을 하느라 야근을 오래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둘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결혼 후 처음으로 저녁에 여유가 생기면서 집에서 둘이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때 밥을 다 먹고 나서 뒷정리를 하는데 남편이 설거지나 뒷정리를 하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저 혼자 음식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참았는데 뒷정리까지 안 하니까 서운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좀 나왔길래 그거라도 시켜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걸 버리고 오라고 했더니 남편 반응이 진짜 황당했습니다. 여보, 이거 가서 얼른 버리고 와. 집에 두면 냄새 나니까. 에?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왜? 뭐? 밥도 내가 하고 설거지도 내가 했는데 당신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에? 그걸 내가 왜 해? 그건 다 자기가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걸 왜 내가 다 해야 돼? 그럼 온 집안일을 나 혼자 다 하라고? 당연하지. 우리 집은 여태까지 우리 엄마랑 내 여동생이 그거 다 했어. 그리고 형수가 시집 와선 그거 죄다 형수랑 내 여동생이 다 했는데 그 더러운 걸 내가 왜 해? 그런 건 다 여자가 하는 거지. 자고로 남자는 주방엔 발도 들이는 거 아니라고 배웠다 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에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쓸데없는 걸 배워가지고 제 앞에서 써먹는 건지 진짜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초장부터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본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못하겠다 이거지? 그럼 나도 안 해. 나도 우리 집에선 남녀가 차별 없이 집안일은 같이 하는 거라고 배웠어. 심지어 우리 아빤 여자는 더러운 거 만지는 거 아니라면서 우리 집안 화장실 청소랑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긴 전부 다 아빠 본인이 하셔서 말이야. 내가 보고 배운 건 다 그런 것뿐이네. 그러니까 나도 안 해. 뭐? 그럼 이걸 다 누가 해? 몰라.
당신도 안 하고 나도 안 하면 그냥 이 집안에서 썩어 없어지겠지. 난 상관없어. 저는 황당해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딱 제 할 말만 하고는 그 이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 청소 등등 모든 것을 다 안 해버렸죠. 저한테 필요한 물건들이나 공간들만 제가 따로 청소를 하고 필요한 옷들도 내 옷만 빨거나 드라이 맡겨서 관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게요? 결국 온 집에서 쓰레기 냄새에 악취가 나자 남편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답니다. 그때 이후로 집안일은 서로 분담해서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때 제가 싸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남편이 물 가지고 오라고 하면 물 가지고 가고 리모컨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리모컨을 대령하는 그런 시다바리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안 자체가 그런 DNA가 아주 센 집안이었거든요. 거기엔 시모의 억센 성격도 큰 몫을 했습니다. 시모는 허영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 보이기 위해 시부도 밖에서 잘나 보여야 했고 자기 아들들도 밖에서 잘나 보여야 했죠. 그래서 며느리들이랑 자기 딸만 죽어라 잡아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자기 남편이 시의원이라는 걸 굉장히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걸로 대우받길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그러고 살면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시모는 피해를 줘도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것도 며느리들한테 특히나 심했어요. 한 번은 시모가 대외용으로 다니는 봉사활동 단체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날은 연탄 나르기 행사였는데 거기에 형님과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전 결혼한 지 2년 차밖에 안 되었고 형님은 이미 결혼 11년 차인 상황이었습니다. 2년 동안 본 형님은 말수가 적고 상당히 순종적인 사람이라 시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비서 노릇시키고 엄청 시켜대는 걸 옆에서 종종 봤었죠. 근데 그것도 은근한 차별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나름 교육자 집안에서 왔다고 약간의 며느리 대우는 해줬던 거고 형님은 그냥 시골 농사꾼 부부딸 출신이었기에 막 종부리듯 부리는 거였죠. 거기다가 저는 원체 순종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 2년 동안 살면서도 시댁에서 부당하게 받는 대우가 있으면 그때마다 똑 부러지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모나 시부도 저를 좀 더 어렵게 대하는 게 있었죠. 근데 형님은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형님은 그렇게 막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날 저희들은 그 연탄 나르기 행사에 불려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했는데요. 근데 그것도 저는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으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좋은 일에 봉사하는 일이니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시모의 어이없는 모습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 연탄 나르기 행사를 할 때 형님과 저는 계속 사람들 사이에 섞여 열심히 연탄 나르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처음부터 오자마자 연탄 나르기 한다며 사진 찍고 그 동네 주민들이랑 여기저기 악수하며 다니던 생색내던 시모는 딱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친한 의사 사모님, 회사 대표 사모님 등등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고급 한식당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면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소위 말해 보여주기식 정치를 하고 있는 시모가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참 콧배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허리 빠지게 일하고 있는 저한테 와선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연탄 다 나르니 4-5개씩 팍팍 들고 온 기란 말이야. 넌 젊은 애가 왜 그렇게 힘을 못 써? 아유, 저 얼굴 시커매진 것 좀 봐라. 예, 채통을 지키면서 채통을 누가 보고 내 며느리라고 할까봐 무섭다 얘. 본인은 탱자탱자 놀다 와서는 저에게 이런 훈수를 두는 시모가 너무너무 얄미웠습니다. 거기다가 매번 며느리들만 이런 일을 시키면서 온갖 생색은 본인 혼자 다 내는 것도 너무 싫었죠. 그래서 너무 괘씸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얼른 쫓아가서 제가 한 일이 있답니다. 어머, 어머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셨어요? 이제 연탄 날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자, 우리 어머님 막판에 일하시려고 오셨구나. 여기요. 얼른 연탄 들고 저기 저 집으로 가면 됩니다. 출발! 자자 관계자분들, 솔선수범해서 연탄 날은 우리 사모님 모습 한번 제대로 찍어주세요. 제 갑작스런 행동에 시모는 당황하며 얼굴에 묻은 연탄가루까지 겹치니 짜증을 내려고 했지만 여기저기에서 관계자들이 찍는 사진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 남은 연탄들을 같이 옮겨야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 결국 시모는 어거지로 연탄을 나를 수밖에 없었고 그날 연탄 행사에 흰 옷을 입고 온 시모는 완전히 새까매진 옷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어찌나 웃기던지 그날 이후로 시모는 저한테 그런 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을 시모에게 당해야 했어요. 그때 당시 시부가 시의원에 또 출마한답시고 여기저기 다니던 때였습니다. 한 번도 안 그러던 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밥이나 먹자면서 형님과 저를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들한테 한 번도 살갑게 대해준 적이 없어서 밥 한 끼 사주시려나 보다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나갔죠. 그때 당시 시모가 꽤 근사한 데서 여자들끼리 밥 먹을 거니까 차려입고 오라고 하길래 형님이랑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차려입고 갔다가 저희는 완전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가보니 그 식당 안에는 어떤 중년의 아저씨들이 있었고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꽤나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시모는 그 사람들한테 술 따라주라고 우리를 불렀던 거였지 뭐예요? 어머나 너희들 왔구나. 자자 얘들아 얼른 인사드려라. 이번에 니들 시아버지 시의원 출마하는데 뒤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실 분들이야. 오늘 제대로 대접해드려야 하니까 니네 아주 열심히 해라. 알았지? 자자 뭐해. 저기 술잔 비었다. 얼른 따라드려.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뭘 열심히 하라는 건지 정말이지 그때 당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우리 앞에 웃고 있는 그 시모 얼굴이 너무나도 끔찍하게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형님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기색을 띈 적이 없었는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우리가 당황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 시모는 눈치를 주면서 막 우리에게 닥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 너네들 뭐해? 저기 술잔 비었다는데 뭘 멀뚱히 서서 있어? 닥달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을 하다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폭탄짓을 해버렸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술잔이 비었으면 뭐요? 그게 눈에 보이면 어머님이 따라 드리세요. 왜 이딴 짓을 우리가 해야 하죠? 저분들은 손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술 따라 드릴 친구분들도 없으시대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저분들 술을 따라 드려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이딴 짓 시키시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머니.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화를 내고는 나와버렸어요. 근데 진짜 대단한 게 형님은 당황스러워하던 표정을 어느새 숨기고는 그 자리에 꿋꿋하게 있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해 저만 그때부터 시모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의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이었던 남편은 제가 그 수모를 당한 걸 알고는 시모와 대판 싸워줬어요.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도 화를 내면서 너무했다고 시모를 나무라 주었죠. 어머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왜 며느리들을 그런 곳에 데리고 가서 그 엄한 짓을 하세요? 이 사람이 그냥 참아서 다행이지. 어머니는 안 같았으면 그거 신고당할 일이에요. 세상이 무슨 옛날 같은 줄 아시나. 어떻게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이건 나중에 드러나면 아버지한테도 안 좋아요. 다신 그러지 마세요. 두 번 다신. 아휴, 알았어. 나도 뭐 알고 그랬겠니? 다 네 아버지 잘 되고 니네도 그 덕보라고 그런 거지. 예. 그래도 첫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시키는 대로 잘만 하더라. 저것만 유별나게 저래. 저것만. 어머니,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게. 형수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그걸 다 받아준 거지. 원래는 이 사람처럼 나오는 게 정상 반응이라고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무식했다, 내가 무식했어. 에이, 진짜 서러워서 원. 시모는 남편에게 혼난 게 억울했는지 삐진 채로 안방에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남편도 화가 나서 그날 시댁에서 절 데리고 나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남편과의 좋은 기억도 딱 거기까지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점점 변해갔거든요. 저는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다육이에 관심이 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딸 둘을 낳고 나서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고 싶은데 직장을 다니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취미생활로 키우고 있던 다육이를 사러 자주 가는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로 하셨다면서 다육이 비닐하우스를 인수할 생각이 있냐고 하시던 거 있죠? 그 당시에 제가 취미를 넘어서서 거의 부업처럼 다육이 가꾸는 걸 좋아했었기에 그 사장님께서 저를 눈여겨보시다가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 반응이 너무 서운했어요. 아니 여보, 그 풀떼기 팔아서 얼마나 돈이 된다고 일을 벌리려고 해. 나 저거 집에서 보는 것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이젠 비닐하우스를 인수해서 사업까지 하겠다고? 아서라 아서. 제발 자중해. 애나 잘 키울 생각하라고. 그리고 여자가 무슨 사업이야? 여자는 그냥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지.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키워. 뭐? 당신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애는 나만 키우니? 애초에 당신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다. 그냥 나 알아서 할게. 그따위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나고 있는 인간한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나 참 답답하네 이 여자. 이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 애나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별나다 별나. 그래 해봐라 해봐. 하고서 나중에 망하고 질질 짜지나 마라. 남편은 너무나도 서운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기에 다육이 비닐하우스를 인수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그 뒤에 장사가 잘 됐고 남편은 초반에 애나 보라는 말이 어디로 갔는지 그 말이 쏙 들어가고 오히려 좋아하던 거 있죠? 근데 문제는 시모였어요. 시모도 처음에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니까 남편처럼 막 저를 꼬아대던 말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야, 네가 무슨 사업이니? 꼴 같지도 않게 나대지 말고 그냥 월급 따박따박 주는 회사에서 너 써줄 때 딱 붙어 있을 생각이나 해. 너 이제 다 늙으면 받아줄 곳도 없어요. 왜 저렇게 애가 철이 없어? 라고 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막상 제가 다육이 하우스를 열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여전히 사모님 놀이하면서 제 다육이로 그렇게 생색을 내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제 다육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하려고 가지고 가면서 외상으로 쓰고는 돈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심오니까 천천히 주시라고 하고 줬는데 그 돈이 나중에 무려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주지 않으니 그때부터는 저도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우스에서 비싸고 좋은 귀한 다육이들까지 다 가지고 갔었기에 더는 봐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돈 주고서 가지고 가주세요. 지금까지 어머님 다 외상으로 가지고 가시고
주신 돈들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저 이거 다 남자고 하는 장사인데 어머니께 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그만 공짜로 가지고 가시고 외상값 주시고 다른 다육이들도 돈 주고 가지고 가세요. 뭐라고? 야, 이 쪼잔한 거사. 너 이제야 본색을 나타내는구나. 그깟 이거 다육이 몇 푼이나 한다고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야, 됐다 됐어.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니네 다육이 안 가지고 가. 무슨 다육이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흥, 그 돈은 나중에 주마. 내가 주고 싶을 때. 시모는 정말 어이없게 반응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대응하면 똑같은 인간이 될까봐 그냥 더러워서 피해버렸습니다. 제가 그 100만 원을 포기하고 그냥 깔끔하게 시모하고는 거래를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육이를 달라고 해도 진짜로 안 줬어요. 시모는 서운하다며 엄청나게 삐져서는 또 저를 막 갈고댔지만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모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줄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당시 시모가 좀 쩔쩔매는 꽤나 권위 있는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집 다육이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시모가 없을 때도 우리 집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그날은 시모와 둘이 왔는데 그날따라 아주 희귀한 걸 제가 또 엄청 예쁘게 갖고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그 사모님이 비닐하우스 구경 왔다가 탐을 내시더라고요. 이분도 치맛바람이나 허영심이 굉장하신 분이라 그 다육이를 보자마자 그걸 시모한테 사달라는 눈치를 주던 거 있죠. 그 눈치를 뻔히 한 시모가 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예, 이거 우리 박 사모님 좀 드리자. 내가 비용은 나중에 줄 테니까 사모님 오늘 가실 때 집에 가지고 가시게 얼른 포장 좀 예쁘게 해놔라.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옳다구나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저의 복수를 시작했죠. 어머님, 저도 드리고 싶은데 어머님은 외상이 너무 많으셔서요. 제가 그래도 사업이랍시고 하는 장사인데 장사라면 남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께 팔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못 드리겠습니다. 뭐야? 아니, 내가 준다고 했잖아, 돈. 나중에 준다고. 어머님, 나중에 주신다고 하고서 안 주신 게 도대체 얼마예요? 자그마치 100만 원이 넘어요. 어머, 박 사모님 들으시는데 민망하시겠다. 죄송해요. 제가 안 보이시는 데서 말씀드려 했는데. 근데 박 사모님 앞에서 나온 얘기라 제가 뭐 또 따로 가서 말씀드리기도 애매했네요. 어쨌든 박 사모님 드리고 싶은 이 다육이가 상당히 귀한 거라 값이 좀 나가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외상으로 달아놓고서 주시질 않으니 제가 이번에도 그냥은 못 드리겠어서요. 지금까지 밀린 외상값들 다 주시고 이 다육이도 바로 결제하신 뒤에 주시지 않으면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사모님, 아휴, 양해 부탁드려요. 어머나, 사모님 그렇게 안 받는데 지금까지 며느리 다육이로 그렇게 선물했던 거였어? 너무했다. 아유, 나 이거 너무 가지고 싶은데 내 돈으로 사기엔 또 부담스럽고, 아유, 아쉽게 됐네. 아유, 아까워라.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을 하니 박 사모님은 거기에서 저희 시모 들으라는 식으로 또 꼬아댔는데 그제서야 시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제서야 시모는 결국 그 밀린 외상값들을 다 물어주고 제값 주고서 그 희귀한 다육이를 가지고 갈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시모에게 당했던 것들을 복수하면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모는 다육이 가지고 갈 일이 있으면 꼭 결제를 하고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시모와의 기싸움에서도 나름 이겨내면서 결혼 생활을 꿋꿋이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저는 시모와 남편에게 아주 실망한 사건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나 남편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해버리고 말았죠. 당시 사립고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정년이 되셔서 교직 생활에서 퇴직을 하시게 되었어요. 일도 너무 잘하시고 평판도 좋은 분이라
끝까지 꽤나 업무가 중요한 부장까지 하시다가 퇴임을 하시게 되었죠. 근데 제 아버지가 더 훌륭하신 게 그 뒤로 퇴직금 전 재산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도왔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 모두 다 사기였던 거였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후원 단체를 통해서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수술비를 후원하셨는데 그 후원 단체가 사기꾼 집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다 날리고는 경비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사실을 남편과 시모가 알고는 이렇게 말을 하던 거 있죠? 우리 집 격 떨어지게 사돈은 왜 그딴 일 하신다니? 경비원이 뭐야 경비원이. 예, 그딴 일 하실 거면 그냥 집안에 가만히 계시라고 해라. 아니면 네가 돈도 잘 버는데 네가 니네 친정에다가 돈 들여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아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을 왜 다 처가해줘요. 우리 재산인데. 여보, 근데 그래도 어머니 말대로 장인어른 경비원 일은 진짜 못하시게 말려. 아, 그게 뭐야. 우리 집 교육자 집안이랑 사돈 맺었다고 우리 아버지 평판이 얼마나 좋아졌었는데. 아, 장인어른 왜 쓸데없이 그 돈을 다 후원을 해서는. 이래서 사람은 자기 분수 다 자기가 알아서 챙겨하는 법인데. 아, 이제 어쩔 거야. 진짜 둘 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평생을 성실하게 교직 생활 하시다가 그 퇴직금도 어떻게 하면 더 값진 데 써볼까 고민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우리 아버지가 더 자랑스럽다고요. 근데 어떻게 함부로 말씀을 하세요? 경비원이 뭐요? 뭐 어때서요? 어머님처럼 며느리들 이용하는 그 성품보단 훨씬 더 자랑스러운데요? 그리고 당신 그따위로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니? 집에 귀한 술 담궈 놓으면 무조건 당신이랑 같이 먹어야 한다고 남겨놓으시고 귀한 사이라고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배은망덕한 말을 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시모의 말도 기가 막혔지만 여기에서 시모의 편을 드는 남편을 보면서 더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할 말을 다 쏟아내버리고는 친정집으로 딸 2명을 데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까진 그래도 남편이 선은 넘지 않았었기에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모 편에 서서 저희 친정아버지 욕을 하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친정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너무나 화가 나 그대로 애들 2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린 거였죠. 그때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까지 할 생각이 들어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에 대한 배려도 그렇고 우리 친정에 대한 배려심도 다 사라진 남편과는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의외로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돈을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저는 남편과 완전히 이혼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그 뒤로 화해는 했지만 제가 남편에게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런지 우리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동시에 아주 놀라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그 험한 꼴을 다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잘 사는 것 같았던 형님이 20년 만에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항상 시댁에 반항하는 사람이었고 형님은 늘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사람이었기에 저희들은 가깝게 지내지 않은 상황인지라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 건지 따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시누이에게 형님이 이혼한다는 소식만 전해 듣고 있었죠. 근데 그때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온 거였어요. 그건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깔끔하게 시댁과 인연을 끊었을 거라고 생각한 형님에게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전화가 온 일이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궁금한 마음으로 받은 저는 그 뒤로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동서, 통화 괜찮아?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전화했지? 아, 아니에요, 형님. 소식 들었어요. 어떻게 되신 건지 연락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따로 연락은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잘 지내시는 거죠? 어, 난 잘 지내, 동서. 나 긴 말 안 할게. 동서도 내 꼴 나기 싫으면 당장 이혼해.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한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다짜고짜 자기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혼하라는 거 있죠. 이때부터 저에게는 충격과 멘붕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동서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시댁에서 동서를 얼마나 씹어대는지 알아? 그리고 그 자리에 서방님도 같이 있었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은 동서가 꼭 알아야 돼. 저는 형님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 편이어도 부족할 인간이 내 편이 아닌 사람들 쪽에 서서 날 씹어대고 있었다는 소리를 듣는데 어느 누가 무덤덤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형님의 말이 아니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형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 남편이 절 씹어대다뇨.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제 완전히 떠나버린 마당에 동서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움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니까. 동서가 혹시라도 내 말 안 믿을까봐 녹음본까지 다 준비했어. 이거 보내줄 테니까 듣고 판단해. 동서가 잘 판단해서 이혼을 하든 계속 같이 살든 그건 동서가 알아서 해. 그리고 여기에서 해줄 얘기 끝 아니야. 더 남아있어. 내가 보내준 녹음 파일 듣고 내 말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 그리고 꼭 전화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까지 말하는 형님의 말을 들으니 저는 형님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할 말이 더 있다는 형님의 말에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서 일단 음성 파일 먼저 들어보기로 했죠. 거기에서 저는 정말로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여간에 그 여시 결혼 전부터 너 꼬실 때부터 알아봤어 했어. 아니 교육자 집안이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겨우 이 집안에 들여놨더니만 아주 여기가 다 지 세상이지. 어떻게 다 시애미가 하는 말을 한 번을 다 알겠다고 고분고분 대답하는 법이 없어. 지금은 완전히 거지 집안 돼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아유 진짜 꼴보기가 싫어 꼴보기가. 어머니 나 진짜 새장가 들까 봐요. 집에서 내가 안 해도 되는 일 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진짜 옆편에 얼굴 보는 것도 너무 싫다니까. 요즘 들어 더 아주 난리법석이어서 같이 있는 것도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아들도 못 낳는 게 왜 여지껏 우리 집에 붙어 있어서는. 걔가 여자니? 여자야?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라고 할 수 있어. 야, 너 당장 이혼할 수 있으면 이혼해라. 해. 아휴, 아니지. 아직은 좀 쓸만한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아들. 그 여시한테 돈 받아내면 바로 이혼시켜 줄게. 저는 이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이지 순간 혈압이 올라 뒷골이 쫙 땡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했어요. 시모는 원래부터 무식한 인간이었다고 치지만 제 남편까지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돈을 뜯어내고 이혼시키겠다는 말이 제 뒤통수를 강타하는 듯 했어요. 저는 형님이 말한 더해줄 말이 있다는 게 바로 이것과 관련된 말이겠구나 싶어 얼른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기에서 절 기다리고 있던 건 거의 폭탄급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형님, 보내주신 거 잘 들어봤어요. 사실이네요. 형님이 말한 게 모두 다 사실이었어요. 감사해요, 형님. 근데 제가 여기에서 더 알아야 하는 게 뭐예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잘 들어. 그래야 동서 인생 구제할 수 있어. 내가 왜 그 집안이랑 이혼했는지 알아? 내가 속물처럼 들리겠지만 나 그 집안에서 악착같이 버틴 거 다 돈 때문이었어. 우리 부모님 평생 농사 지으면서 고생하면서 사셨으니까 돈 많은 남편 덕 보면서 우리 부모님 조금이나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아니야. 그 인간들 완전히 악마들이야. 지금 시부 그 인간 재출마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또 막 준비하고 있잖아. 거기에 들어갈 비용으로 글쎄 우리 부모님 농사 짓는 밭을 넘보더라고.
자기네들 뒷돈 필요하니까 우리 부모님 밭 일부 팔아서 돈 가지고 오라더라. 내가 나한테까지 어떻게 하는 건 참겠는데 우리 부모님까지 건드는데 내가 무슨 수로 참겠어. 그래서 바로 이혼한 거야. 근데 동서, 나 이렇게 이혼하고 끝 아니야. 뭐라고요? 아니, 진짜 그 사람들 인간 맞대요? 어떻게 형님네 밭을 팔으라 말라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형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짜 이제 하다 못해. 기가 막혀서 진짜. 저는 형님이 하는 소리에 제가 다 감정이 이입돼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저는 더 큰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동서, 지금 내일에 흥분할 때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 다음 타자가 누군지 알아? 바로 동서야, 동서라고. 나 이혼하기 전에 들었어. 그 인간들이 그러더라. 나한테 대놓고 그랬어. 내가 돈 못 대주면 동서 비닐하우스 건들면 된대. 서방님이랑 같이 얘기하더라고. 지금 동서 사업하는 그 다육이 사업 가지고 사업자 대출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다 끌어모을 거라고. 돈 나올 구멍은 어디든지 있다면서 나 같은 건 아무 필요 없다고 나가버리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나도 당당하게 이혼하고 나와버린 거고. 그러니까 동서,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 당하지 마. 그 인간들한테 돈 절대로 주지 말라고. 나 이 말 해주려고 전화한 거야. 동서, 절대로 그 인간들한테 당하면 안 돼. 알았지? 저는 형님의 말이 끝난과 동시에 머리에서 느껴지는 현기증에 쓰러질 뻔했네요. 하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 악마의 소굴에서 저와 제 두 딸들을 건져내야만 했거든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하기 위해 남편에게 갔습니다. 근데 남편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반응이었죠. 당신 시댁에서 내 뒷담하고 다녔어? 모르는 척 발뺌할 생각하지 마. 나 다 알고 말하는 거니까. 나 아들 못 낳는다고 세장가 든다고 하고 내 사업장이랑 이 집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 쓰려고 했니? 그것도 아버님 제출마에 필요한 뒷돈 구하려고? 진짜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양심 있으면 어디 말 좀 해봐.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 아들 못 낳는 거 맞잖아. 우리 집안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집안인데. 당신은 그 아들 못 낳는 것부터가 애초에 우리 집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그동안의 의리와 내 두 딸들을 생각해서 그냥 붙어 있게 해줬던 거야.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그리고 당신 우리 부모님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줘? 진짜 양심 없는 인간이 딱 당신 아니야? 아무짝에도 보잘것없는 여자. 내가 걷어서 비 맞춰 살아줬으면 고맙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이러고 넙죽 엎드려도 부족할 판에 어디서 지금 따지고 달려들고 있어? 저는 그동안 신뢰가 바닥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막장이었을 줄은 몰랐기에 남편과 확실히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해버렸어요. 이딴 걸 내가 남편이라고 두고 살았다니. 그래, 당신 생각, 아니 당신 본심, 당신의 그 정체, 이제야 내가 확실히 알았네. 이혼해 우리. 나 당신하고 더는 같이 살 이유가 없어. 나를 그따위로 생각하는 인간하고는 더는 못 산다고. 우리 아빠 무시할 땐 언제고 우리 아빠 그 전 재산 다 사기당해서 돈 없을 땐 한 푼도 못 주게 하더니 됐다 됐어. 너같이 이기적인 인간하고 나 더는 같이 살 생각 없어. 그래 아주 잘 생각했네. 나도 너랑은 같이 살 생각 없다. 어차피 너네 집 거지 집안이고 네가 그 돈 안 대주면 너랑 같이 살 이유가 없어. 네가 뭐가 볼 게 있냐? 아들을 낳기로 했어. 아니면 그 잡초보다 못한 풀떼기 팔면서 우리 집안에 도움이 돼보기로 했어. 야야, 밖에 나가면 너보다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 수두룩 빽빽해. 헤어지자 헤어져.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이제. 남편의 대답에 저는 너무나 기가 차고 화가 났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 뻥뻥 치며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그 뒤로 이혼 못하겠다고 갑자기 돌변하더군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한테 양육비를 댈 수 없다는 게 이유였고, 두 번째는 자기 명성에 금이 간다면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자고 하더군요. 이혼은 안 된다면서 말이죠. 기가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양육권 싸움에서 저는 이겨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어요. 너무 지치더군요. 하지만 신은 제 편이었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갈 때쯤 이 양육권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남편과 제가 양육권 문제로 이혼 소송이 길어지고 있을 때 시부도 시의원 재출마를 하기 위해 열심히 밑작업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일이 팍 하고 터져버린 거였죠. 저도 이 집안에서 살면서 그동안 전혀 몰랐던 일이었는데요. 이 집안은 그냥 정치인 집안이 아니라 말로만 듣던 썩은 물이 고이다 못해 악취가 펄펄 풍기는 아주 악덕 정치인 집안이었더군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시숙은 이미 지역에서 중소형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걸 시부가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엄청 많이 밀어준 듯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당시 시의원에 같이 출마하는 다른 후보가 시부의 비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완전히 탈탈 털어버린 거였죠. 그것 때문에 온갖 비리가 다 들통이 나서 결국에 시부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시숙 또한 실형 1년을 받으면서 그 꼴싸납던 부자지간은 콩밥을 먹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지역에 온갖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업체는 폭삭 망하게 되었고요.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부가 뭐 시의원에 출마를 하든 못하든 거기에서 또 시의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저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했죠. 근데 그 뒤로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건 바로 남편의 사건이었습니다. 시댁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시부가 그렇게 비리에 걸려 징역살이를 한 후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편에게도 상상 못할 지옥을 맛보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의 비리가 이번엔 터져버렸던 겁니다. 이 역시도 저도 몰랐던 건데 남편은 지역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시부라는 인간과 똑같이 자기 형한테 불법적으로 인허가 같은 것들을 내주고 불법 증축 등등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밀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지역 업체들한테서도 뒷돈 받는 건 기본이고 금품의 골프채를 명절 선물로 받기도 했고 심각한 건 술 접대까지 받았던 겁니다. 이 사실은 남편 밑에서 일하는 남직원이 내부 고발을 해서 드러나게 됐다고 했어요. 그 직원은 남편한테 손찌검은 기본이고 무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공무원 생활을 그만할 각오로 내부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직원이 증거로 내민 동영상에는 그대로 남편의 실체, 비리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술 접대받는 영상에는 아주 지저분하기 짝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로 인해서 남편 또한 징역 1년 5개월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당연히 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되었고요. 남편이 징역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양육권은 저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주 대환영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시모는 본인 남편 아들들이 싸그리 콩밥을 먹으니까 그제서야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가족들 3명 전부가 교도소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잖아요.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나랏밥 처먹으면서 비리를 저지른 인간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가만둘 리 있겠습니까? 한 번은 시모가 제가 다육이 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이러는 거 있죠? 예, 우리가 너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이제 그만 다 잊고 우리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 가족이 되어보자. 예, 가족이라는 게 뭐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하라고 가족 아니겠니? 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쳐라. 얘 징역살이 하는 거 시간 금방 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내 남편 나오는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고부지간에 정 좀 다져보자. 어? 내 아들도 지금 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모른다. 우리 같이 면회 가자. 내 아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네가 오면 정말 좋아할 거야. 아줌마, 죄송한데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난 이제 당신들하고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양심 없이 남 괴롭히면서 그렇게 부정하게 살아온 인간들하고 내가 왜 가족을 해야 합니까? 거기다가 당신은 우리 친정 아버지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왔다간 경찰에 아예 신고해버릴 거니까. 어디 아들의 남편에 모자라서 본인까지 경찰서 신세 지고 싶으면 어디 한번 찾아와 보세요. 시수까지 다 망해버린 상황에서 그 집은 다시 살아나기가 힘들었기에 사업을 하는 저라도 붙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저는 일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평생 사모님 소리를 듣다가 한동안 힘들게 남편 자식들을 교도소 뒷바라지 해주었고 얼마 전에 시부라는 사람과 시숙이란 인간이 출소를 했다고 하더군요. 참, 왜 이리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저는 혹시라도 해코지할까봐 그들이 나오기 전부터 저와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을 배워놓은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모가지를 비틀어버릴 생각으로 말입니다. 연약한 여자라고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애들 앞에서 엄마는 강하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행히도 그들은 우리를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군요. 부디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빠로서 더 이상 쓰레기처럼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길 바랄 뿐이에요. 시댁을 싫어했던 시누이도 시댁을 경멸하면서 그 집과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누이는 그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큰 그 집안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지긋지긋해했던 그 집안과 인연을 끊어 속 시원하다고 제게 한번 연락이 왔더군요. 지금은 저랑 친한 여동생이 되어서 자주 연락하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전 딸 둘과 잘 살면서 다육이 사업까지 점점 확장하고 넓히면서 셋이 아주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게다가 전에는 조금밖에 도와드릴 수 없었던 친정 부모님 재정도 용돈 넉넉히 넣어들여가면서 지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죠? 우리는 언제나 인과응보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댁은 너무나 악한 것들을 뿌려놓았기에 그 악한 것들을 죄다 자기들의 열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 한가문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진짜 내 인생 잘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무엇보다 꿋꿋하게 잘 참고 살았던 형님은 지금 이혼하고 나서 정말 좋은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셨더라고요. 그분도 이혼을 하신 분인데 형님처럼 성품이 점잖으신 분 같았어요. 근데 그 시숙과는 달리 형님한테 또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 전에 한번 오랜만에 본 형님 얼굴에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형님은 조카들도 이제 다 커서 대학생이 되어서 그런지 형님의 그런 생활을 또 잘 이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이 행복하기를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당분간은 우리 딸 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착실하게 살 예정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꾼이 되어주시는 좋은 정치인분들, 공무원분들 많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처럼 사회에서 영원히 박멸해야 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뒤에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일해주시는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일교차가 심하니 건강 유의하시고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